사랑하는 서방님, 저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부디 몸을 해치지 마세요. 사방이 칠흑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단순히 어둡다는 말로는 부족한 마치 거대한 짐승의 식도 안으로 삼켜진 듯한 끈적하고 기괴한 어둠이었죠. 방 안에서는 눅눅한 흙먼지 냄새와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19, 꽃잎이 채 벌어지기도 전에 팔려가듯 시집온 곳은 산꼭대기 외딴 집이었습니다. 가문의 몰락은 순식간이었고 아버지는 빚 대신 딸의 목숨줄을 산속 백정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쿵, 쿵, 쿵.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는 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금방이라도 뼈가 부서져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기름칠 안 된 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들이닥친 찬바람이 촛불도 없는 방 안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내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거친 장판지에 이마가 닿아 쓸렸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쇠맛이 느껴졌습니다. 터진 입술 사이로 배어나온 핏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눈앞이 번쩍하며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사내가 나를 짐승처럼 다루면 어쩌나, 내 살점을 발라내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전신을 마비시켰죠. 내 남편이 될 자. 마을에서 백정괴물이라 불리는 사내, 무진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거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그 정적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겁에 질려 파들거리는 처녀를 앞에 두고 이토록 서늘한 안개처럼 존재할 수 있나요? 저쪽에서 자라. 그게 끝이었습니다. 단 4글자. 그가 내게 던진 첫마디는 배려가 아니라 방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서늘한 칼날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방 구석에 짐승 가죽을 깔고 누웠습니다. 나는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손등이 터져 피가 맺힐 정도로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소박을 맞은 것인가? 아니면 내일 아침 나를 도살하려는 것인가? 피맛이 나는 입술을 다시 한번 깨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진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짐승의 소굴에서 나는 과연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 이곳에서 나는 인간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가슴 속에는 여전히 헐떡이는 호흡이 잦아들지 않았고 방 안의 비릿한 쇠 냄새는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짙게 내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부터 3년입니다. 1000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방 안의 공기는 혼례. 첫날의 그 비릿한 냉기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품지 않았습니다. 아니, 손끝 하나 대지 않았죠. 남녀가 한 이불을 덮고 누운 방 안에서 오직 들리는 것은 서로의 생소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그의 육중한 존재감은 언제나 나를 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문을 박차고 나간 뒤 산 위에서 들려오는 것은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산짐승처럼 혹은 상처 입은 악기처럼 울부짖는 소리가 메아리 쳤죠. 나는 방 안에서 혼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 땀이 폭포처럼 흘러 요를 축축하게 적시는 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흉측한가? 내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가? 이 지독한 의문문이 머릿속을 송곳처럼 찔러댔습니다.
차라리 그가 나를 짐승처럼 다루었다면, 아니면 매질이라도 했다면 이 정적보다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무관심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내 영혼을 천천히 갉아먹고 있었죠. 그는 낮이면 피칠갑이 된 옷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진한 피 냄새에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거친 종이에 쌓인 고기 한 점을 내 앞에 툭 던져두고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아내에게 주는 남편의 정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짐승에게 던져주는 먹이, 딱 그 정도의 무게였죠. 고기를 내려놓는 그의 손등에 맺힌 붉은 핏방울을 볼 때마다 내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얼어붙을 것 같은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산꼭대기의 바람은 창호지를 찢어발길 듯 몰아쳤고 나는 냉골이나 다름없는 방구들에 앉아 홀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무지는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호지 너머로 거대한 그림자만 드리울 뿐이었죠. 거친 숨소리가 종이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내 귀를 때렸습니다. 흡사 굶주린 늑대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이빨을 드러내며 참는 듯한 그 기괴하고도 처절한 숨소리. 그는 무언가와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욕망인지 아니면 나를 향한 증오인지 알 수 없었죠. 견디다 못한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서방님,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내 목소리가 그에게는 닿아서는 안 될 저주라도 되는 것처럼요. 텅 빈 방 안에 남겨진 나는 피맛이 나는 입술을 다시 한번 깨물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죠. 나를 이곳에 가두어 둔 채 자신은 산짐승의 소리를 내며 나를 외면하는 저 사내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얼어붙은 방 안에서 나의 3년은 그렇게 핏물과 식은 땀으로 얼룩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폭우가 산천을 집어삼키며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지붕을 뚫을 듯한 천둥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 무작정 그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라면 쇠사슬을 채운 듯 굳게 닫혀있던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거센 바람에 밀려 문고리가 풀린 채 비릿한 틈을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나는 보았습니다. 눈앞이 번쩍하며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지는 상체를 완전히 벗은 채 촛불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오직 번개빛의 의지에 자신의 허벅지를 칼로 긋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쇠붙이가 생사를 파고들 때마다 푸슉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죠. 아, 내 비명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에 젖은 듯 시뻘건 핏발이 서 있었고 거구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검은 피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의 허벅지에는 수십, 아니 수백 개의 흉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미 아물어 하얗게 변한 오래된 낙인들, 그리고 방금 그어 선연한 핏물이 솟구치는 새로운 상처들이 겹겹이 층을 이루어 그의 다리를 뒤덮고 있었죠. 인간의 다리가 아니라 스스로를 난도질한 형장과 같았습니다.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가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짧고 강한 거절. 하지만 그 포효의 끝자락은 갈라진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차마 닿지 못하는 자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꺾이며 쿵 소리가 났습니다. 장판지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다시 비릿한 쇠맛이 혀끝을 적셨습니다. 서방님, 왜?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인간이 어떻게 자신에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나요? 나를 품지 않았던 그 3년의 밤 동안 그는 매번 이 날카로운 칼날로 자신의 욕망과 생명을 깎아내고 있었던 것인가요? 빗소리는 더욱 거칠어졌고 방 안을 가득 채운 피비린내가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무진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진 칼이 바닥을 구르며 서늘한 금소금을 냈습니다. 그가 무너지듯 벽에 기댔고 떨리는 목소리가 젖은 공기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이 집안에는 저주가 흐르고 있소. 그것은 가문의 핏줄을 타고 흐르는 잔인한 업보였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비로소 대를 잇기 위해 합방을 하는 그 순간 신부는 원인 모를 병에 걸려 각혈하며 죽어나갔습니다. 어머니도 할머니도 그 윗대의 여인들도 모두 이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한 재물이 되어 피를 쏟으며 떠나갔죠. 내 아버지는 어머니를 아는 그날 밤 어머니가 피를 쏟으며 죽어가는 걸 지켜봤소. 내 할아버지도 그러했고 무진의 거친 손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핏발선 눈동자를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서 핏방울과 섞였습니다. 인간이 어찌 제 손으로 사랑하는 이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했소. 고백이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심장이 멎을 듯 나를 연모해 왔노라고 그 투박한 가슴 밑바닥에 숨겨두었던 뜨거운 진심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내가 되기를 포기했소. 그의 목을 대가 거칠게 꿈틀거렸습니다. 당신을 안으면 당신이 죽기에 살을 섞는 순간 당신의 생명이 꺼져버릴 것을 알기에 사내로서의 본능과 욕망이 짐승처럼 치솟을 때마다 그는 칼을 들었습니다. 허벅지를 깊게 긋고 그 찢어지는 고통으로 아내를 향한 갈증을 잠재우며 3년을 버텨온 것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겠느냐. 그가 피 섞인 목소리로 진심을 토해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뼈가 부러지는 듯한 처절한 통곡이었습니다. 가슴이 도끼로 찍힌 듯 아려왔습니다.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너무나 아끼고 귀하게 여겨서 그는 스스로를 난도질하며 괴물이 되기를 자처한 것이었죠. 나는 기어지듯 다가가 피가 낭자한 그의 몸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뜨거운 피가 내 하얀 저고리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서방님의 여인으로 단 하루를 살아도 좋으니 제발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내 눈물이 그의 깊게 패인 상처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짠 눈물이 상처에 닿아 따가울 법도 한데 그는 그저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비릿한 쇠냄새가 진동하는 그 방 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살을 맞대고 지독한 슬픔의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비릿한 쇠, 냄새와 차가운 빗소리 사이로 서로의 살결이 맞닿는 생소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남녀의 탐닉이나 정욕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를 끌어당기는 가장 처절하고도 숭고한 구원이었습니다. 무진의 흉측한 상처 위로 내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그의 거친 손은 내 젖은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바르던 그 무시무시한 손바닥이 마치 부서지기 쉬운 꽃잎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내 척추를 타고 전해질 때마다 3년 동안 쌓였던 서러움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졌죠.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는 부서진 조각을 이어 붙이듯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나를 안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그럼에도 나를 품고 싶어하는 사내의 본능이 부딪히며 내뱉는 고해성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를 울릴 때마다 내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 울컥하며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그의 뺨 위로 뜨거운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그의 뜨거운 눈물에 듬뿍 젖었습니다. 사내의 눈물이 이토록 뜨겁고 무거울 수 있나요? 나는 그의 젖은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저에게 신보다 더 고결하십니다. 세상은 그를 백정괴물이라 부르며 침을 뱉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피냄새를 풍기며 산속을 헤매는 짐승 같은 사내라고 욕했죠. 하지만 내게 그는 아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매일 밤 자신의 살을 찢어 밝히며 욕망을 잠재운 세상. 그 누구보다 고결하고 아름다운 사내였습니다. 그의 품은 쇠 냄새보다 더 깊은 사람의 온치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핏물 섞인 눈물로 서로의 상처를 닦아내며 죽음도 갈라놓지 못할 지독하고도 시린 인연의 매듭을 꽉 묶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소리를 내며 그의 가슴팍을 때렸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끼는 환희의 고동이었습니다. 살을 내던 잔인한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산자락에도 연두빛 봄이 찾아왔습니다. 무지는 더 이상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허벅지를 긋던 그 서늘한 쇳소리는 멈췄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나를 마주할 때마다 목을 대가 거칠게 꿈틀거렸습니다. 나를 향한 사내의 본능은 숨길 수 없었으나 혹여나 나를 품었다가 영영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뼛속까지 시린 한기로 그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먹은 늘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꽉 쥔 그 주먹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 스스로를 가두는 유일한 자물쇠였죠. 나는 매일 같이 바구니를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무진이 헤치고 다녔던 그 험한 숲길을 돌며 그의 일그러진 살점을 되살릴 약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이 짐승 같은 사내가 나를 위해 인간의 길을 포기했구나. 산바람이 뺨을 스칠 때마다 그 생각이 송곳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를 위해 사내의 길을 포기하고 괴물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살아온 그의 세월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방 안으로 돌아와 약초를 돌로 지지겼습니다. 퍽, 퍽 돌이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무겁게 깔렸죠. 나는 그 짙푸른 약물을 손끝에 묻혀 아직 아물지 않은 그의 허벅지 위로 조심스럽게 펴발랐습니다. 무지는 낮게 신음을 삼켰습니다. 상처가 아려서일까요? 아니면 닿아오는 아내의 손길이 고통보다 더 참기 힘들어서일까요? 이를 악물고 비명을 억누르는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그의 굵직한 다리 근육이 내 손길 아래서 파들거리는 것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아프시죠? 많이 아프시죠? 내 물음에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괜찮소? 메마른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나를 향한 형언할 수 없는 애틋함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약초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나는 그의 상처를 매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이 흉측한 상처들이 다 아물 때쯤엔 가문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승리하게 하겠노라고. 우리의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피비린내 대신 쌉싸름한 약초 냄새와 함께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진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문자를 익히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과 영혼에 문신처럼 박힌 도살장의 피냄새를 그 서늘하고 고결한 묵향으로 씻어내려는 처절한 노력이었죠. 하늘천, 내 목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울렸습니다.
무지는 벼루에 먹을 갈았습니다. 먹이 갈리는 쓱 소리가 마치 그의 거친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무진의 손은 붓을 쥐기에는 너무 투박하고 거칠었습니다. 평생을 칼을 쥐고 짐승의 뼈를 발라내던 손이었죠. 마디마디가 툭 붉어진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얇은 붓대는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붓을 쥔 그의 손등에는 힘줄이 밧줄처럼 솟아올랐고 주체할 수 없는 힘에 붓끝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방님.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셔요. 나는 그의 뒤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겹쳐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화상이라도 입을 듯한 뜨거운 열기가 전해졌습니다. 내 작은 손이 그의 거대한 손등을 덮었을 때 무지는 흠칫하며 숨을 멈췄습니다. 3년 동안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그의 체온이 내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밀려들어왔죠. 우리는 함께 붓끝을 모아 하얀 종이 위에 하늘을 새겼습니다. 검은 먹물이 종이의 결을 따라 번져가는 모습이 마치 그의 어두운 삶 속에 빛이 스며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지는 그를 배우며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날카롭게 날이 서 있던 그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부드러워졌고 밤마다 산을 울리던 짐승 같던 포효도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칼을 내려놓고 붓을 든 사내의 뒷모습에서 나는 더 이상 괴물이 아닌 한 명의 고결한 사내를 보았습니다. 입안에서 맴돌던 비릿한 피맛 대신 이제는 알싸한 묵향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평온을 찾아갈 무렵 나는 처음으로 이 지옥 같은 산장에서 내일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그리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평화는 마치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너무나 짧고 위태로웠습니다. 사흘 후 결국 그자가 우리 집 마당을 밟았습니다. 마을의 지주 조평식. 기름진 얼굴에는 번들거리는 탐욕이 가득했고 입가에는 상대를 비웃는 교활한 웃음이 걸려 있었죠. 그가 툇마루에 걸터 앉으며 입을 열 때마다 썩은 내 나는 독설이 쏟아졌습니다. 무진형 씨, 이 산자락 땅을 내게 팔지 않겠나? 자네 같은 백정에게 이런 넓은 산이 무슨 소용인가? 무진은 툇마루 아래 서서 그를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그의 주먹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무진의 짧은 대답에 조평식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목소리를 낮췄죠. 허허, 백정 주제에 땅을 갖겠다고? 자네 마을 사람들이 지금 뭐라 하는지 아나? 자네가 그 고운 각시를 방 안에 가둬놓고 짐승처럼 학대한다고 난리가 났네. 오죽하면 밤마다 계집의 비명이 산을 넘는다고 하겠나? 조평식의 눈빛이 뱀처럼 번뜩였습니다. 자네가 끝까지 이 땅을 내놓지 않겠다면 내 관아에 고발을 하겠네. 자네 각시를 사내를 홀려 집안을 망치는 요물로 몰아 멍석마리를 시킬 수도 있단 말이야. 백정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지. 안 그런가? 그 순간 무진의 전신이 눈에 띄게 진동했습니다. 손등에 굵은 핏줄이 터질 듯이 붉어졌습니다. 3년 동안 칼로 제사를 그으며 참아온 인내가 임계점에 다다른 듯 했습니다. 그의 눈 속에 서린 핏발을 본 조평식이 흠칫하며 몸을 뒤로 뺐습니다. 나가시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무진의 낮은 포효에 조평식은 헛기침을 하며 일어섰습니다. 허허, 화내지 말고 잘 생각해 보게나. 각시 목숨이 땅덩이보다 귀하지 않겠나? 조평식이 비열한 웃음을 남기고 멀어지자마자 무진은 돌아서서 방벽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주먹에서 붉은 피가 터져나와 흙벽에 튀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쇠맛이 감돌았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죽여온 사내가 이제는 타인의 탐욕 때문에 다시 괴물로 몰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습니까? 무지는 피 흐르는 손을 움켜쥔 채 어둠 속에서 짐승 같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나는 조평식이 뱉어낸 그 독묻은 말들 뒤에 분명 더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사흘 후 나는 무진 몰래 산 아래 조평식의 집 근처로 숨어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소리를 내며 갈비뼈를 때렸습니다. 혹여나 들키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텐데도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폭포처럼 흘러 저고리를 축축하게 적셨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조평식의 집 뒷담 아래 몸을 바짝 웅크렸습니다. 담장 너머로 조평식의 비열한 웃음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무진놈의 가문에 내려온 저주? 허허, 그거야 내 할아버지가 꾸며낸 얘기지. 그 영험한 산자락 땅을 헐값에 뺏으려고 말이야. 그 순간 내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대대로 그 집안 신부들이 시름시름 앓다 죽어나간 거, 우리가 우물에 몰래 독을 타온 걸 누가 알겠나? 저주라고 굳게 믿게 만들면 겁에 질려 땅을 내놓게 되거든. 무진 그 미련한 놈도 제사를 긋느라 정신이 없더군. 허허, 가슴이 예리한 도끼로 찍힌 듯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진이 3년 동안, 아니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평생을 칼로 제사를 지식이며 지옥 속에서 살았던 이유가 고작 인간의 탐욕 때문이었다니요. 입안에서 다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분노로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문 탓이었습니다. 눈앞이 번쩍하며 하얗게 변할 정도로 치가 떨렸습니다. 저주는 귀신이 만든 업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를 이어 땅을 탐낸 인간의 추악한 욕망이 만들어낸 잔혹한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지키기 위해 무지는 사내가 되기를 포기했고 그의 허벅지는 흉측한 낙인으로 뒤덮여야 했습니다. 나는 피눈물을 삼키며 담벼락을 짚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죠.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더는 숨어 울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이 끔찍한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고 내 남편의 상처 입은 육신을 구원할 방법은 이제 내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조평식은 관아의 포졸들을 거느리고 의기양양하게 산을 올랐습니다. 쇠사슬이 부딪히는 서늘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죠. 저 여자를 잡아라. 사내를 홀려 정신을 빼놓고 마을의 재앙을 불러오는 유물이다. 조평식의 한마디에 포졸들이 거칠게 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소리를 내며 갈비뼈를 때렸습니다. 나는 겁에 질려 무진의 단단한 등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순간 무진이 앞을 가로막으며 포효했습니다. 내 눈을 먼저 뽑아라. 내 심장을 먼저 갈기갈기 찢어라. 내 아내의 몸에 손을 대려거든 내 가죽부터 먼저 벗겨야 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보다 더 처절하게 온 산을 울렸습니다. 포졸들이 일순간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진의 눈빛에는 진짜 짐승의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제 살을 깎으며 억눌러왔던 그 모든 인내와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죠. 이놈, 감히 관에 대항하는 게냐? 당장 저 요물을 끌어내라. 조평식이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포졸들이 다시 창끝을 겨누며 다가왔죠. 손등이 하얗게 질리도록 무진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나는 무진의 등 뒤에서 튀어나와 조평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사람,
당신이 우리 집 우물에 독을 탔다며. 당신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가문의 신부들을 죽여온 게 바로 당신들이잖아. 뭐라고? 이 계집이 미쳤나? 조평식의 기름진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굳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질 정도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내 눈은 그자의 비겁한 영혼을 꿰뚫고 있었죠. 당신이 담장 너머에서 짓거리는 걸 다 들었어. 저주는 귀신이 만든 게 아니라 당신들의 그 더러운 탐욕이 만든 거라고. 마당에 모인 포졸들과 하수인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조평식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만 가슴속에선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나? 그 진실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평식의 도포 자락 안쪽으로 삐져나온 낡은 장부 뭉치를 발견한 순간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그것을 움켜쥐었습니다. 우리 가문을 파멸로 몰아넣은 증자이자 무진의 피 묻은 3년을 보상받을 유일한 열쇠였죠. 인연이 어디 감히. 조평식이 비명을 지르며 내 가녀린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두둑 손가락 마디가 비정상적으로 꺾이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비명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삼켰습니다. 고통이 불길처럼 팔을 타고 올라와 뇌를 하얗게 태우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나는 그 장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이 종이 뭉치만은 놓칠 수 없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손 안 나? 이거 안 나? 조평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내 손가락을 하나하나 뒤로 꺾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뼈가 마디마디 부서지는 고통이 전신을 난도질했습니다. 눈앞이 번쩍하며 하얗게 변했고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손등은 이미 시퍼렇게 죽어 있었고 터진 살점 사이로 비릿한 핏물이 흘러 장부를 적셨죠. 손가락 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으나 가슴속은 오히려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이 남자를 지켜야 한다. 나를 위해 3년을 괴물로 살았던 남자, 자신의 살을 베어내며 내 목숨을 붙잡았던 그 남자를 위해서라면 손가락 몇 개쯤은 부러져도 상관없었습니다. 피맛이 나는 입술을 터지도록 깨물며 나는 장부를 품속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하야. 무진의 포효가 천둥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진은 거대한 몸을 날려 조평식의 가슴팍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조평식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마당 구석으로 나동그라졌고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나는 부러진 손을 가슴에 품은 채 바닥으로 꺾여 쓰러졌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으며 쿵소리가 났지만 내 입가에는 기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죠? 하지만 보십시오. 사랑은 짐승을 인간으로 만들고 연약한 계집을 투사로 만드는 법입니다. 나는 품 안에 든 장부의 감촉을 느끼며 서서히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도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무진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고꾸라진 나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부서질세라 급히 품에 안아 올렸습니다. 그의 거구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열기가 내 차가워진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디마디가 뒤틀린 내 손가락은 심장이 뛸 때마다 욱신거리며 지독한 통곡을 내뱉었지만 나를 받친 그의 팔뚝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조평식의 가슴팍에서 빼앗은 장부를 쥔 채 산 아래 광가를 향해 짐승처럼 질주했습니다. 이것이 증거요.
우리 가문을 옥죄어온 핏빛 저주의 실체요. 관청 마당에 나를 내려놓은 무진이 포효하며 장부를 내던졌습니다. 흙먼지 묻은 종이 뭉치가 관장의 발치에 떨어졌죠. 장부에 갈라진 틈 사이로 조평식 일가가 대대로 저질러온 추악한 기록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독을 썼는지, 어느 우물에 얼마큼의 양을 풀어넣었는지, 신부들이 피를 토하며 죽어갈 때 그들이 어떻게 땅을 가로챘는지, 글자마다 억울하게 죽어간 여인들의 비명소리가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저주는 귀신이 만든 것이 아니오. 인간의 탈을 쓴 저자의 탐욕이 만든 환상이란 말이오. 무진의 목소리가 관청의 높은 담벼락을 때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을대가 거칠게 꿈틀거렸고 핏발선 눈에서는 끝내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3년, 아니 수십 년간 이 가문을 짓눌러온 공포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관장이 굳은 얼굴로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종이를 넘길 때마다 관장의 미간이 깊게 파였고 이내 주변을 압도하는 서늘한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조평식을 당장 잡아들여라. 그 일가의 재산을 몰수하고 대대로 이어진 살인과 갈취의 죄를 엄히 다스릴 것이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지만 나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던 조평식을 낚아채 굴렸습니다. 무진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내 부러진 손을 자신의 가슴팍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그의 심장은 나를 위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토록 모질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이제는 답할 수 있습니다. 그 모진 세상을 버티게 한 것은 결국 살을 베어내며 서로를 지켜낸 이 지독하고도 고결한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지독했던 핏빛 안개가 걷히고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산자락 아래 우리 집 마당에는 더 이상 비릿한 쇠냄새가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흙내음과 이름 모를 들꽃의 향기가 방 안까지 밀려들어왔죠. 그리고 그날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심장이 쿵쿵 소리를 내며 갈비뼈를 때렸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전신을 비틀어 놓을 때마다 머릿속에는 조평식이 심어놓았던 그 잔인한 저주의 잔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죽는 것은 아닐까? 대를 잇는 순간 피를 쏟으며 쓰러졌던 그 여인들처럼 나도 사라지는 것일까? 공포가 엄습할 때마다 나는 무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부러졌다 붙은 내 손가락 마디마디에 그의 단단한 힘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응애, 응애. 눈앞이 번쩍하며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선고가 아니라 저주를 끊어낸 생명의 포효였습니다. 저주대로라면 벌써 피를 쏟으며 숨이 끊어졌어야 할 내가 살아남아 내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핏덩이 같은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이 사시나무 떨듯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칼을 쥐며 짐승의 숨통을 끊어왔던 그 투박한 손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생명을 받쳐든 채 갈 곳을 몰라 떨리고 있었죠. 그는 아이를 품에 안고 꺼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는 흐느낌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피만 나는 오열이었습니다. 3년의 거부, 스스로 살을 뱉던 5년의 고통, 그리고 가문을 짓눌러온 수십 년의 한이 그 눈물에 섞여 쏟아져 내렸습니다. 고맙소. 살아주어서 정말 고맙소. 그의 뜨거운 눈물이 아이의 밝은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는 땀에 젖은 몸을 일으켜 무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여전히 거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죠. 서방님 보셔요. 우리가 죽지 않고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나는 그의 젖은 눈을 응시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입안에서 맴돌던 쇠맛은 사라지고 이제는 달큰한 생명의 맛이 느껴졌습니다. 보셔요, 서방님. 우리가 이 모진 세월을 견뎌내어 이리도 붉고 귀한 꽃을 피워냈습니다. 창밖에는 붉은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피가 아니라 고결한 사랑과 인내가 빚어낸 승리의 빛깔이었습니다. 짐승의 소굴이라 불리던 이곳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요람이 되었고 우리의 서사는 그렇게 존중과 기다림이라는 이름의 유산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무진의 허벅지에 깊게 패어있던 그 처절한 흉터들도 세월의 흐름을 따라 조금씩 아물고 있었습니다. 칼날이 지나간 자리마다 솟구치던 핏물은 멈춘 지 오래였고 이제는 분홍빛 새살이 돋아나 흉측했던 낙인들을 포근하게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음과 공포의 기록이었던 상처 위에 생명의 흔적이 더 씌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매일 밤 아이를 재운 뒤 등잔불 아래서 여전히 그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정성껏 지직인 약초를 손끝에 묻혀 거칠게 뒤엉킨 살점 위로 부드럽게 펴발랐습니다. 아직도 아프지 않으세요? 내 물음에 무진은 내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열기가 내 심장까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진정 괜찮소. 그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미소 지었습니다. 짐승의 포효가 아닌 한 사내의 평온한 웃음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따스하게 데웠습니다. 입안에서 맴돌던 비릿한 쇠맛은 어느덧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다리에 남은 일그러진 자국들은 더 이상 부끄러운 괴물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깎아낸 숭고한 투쟁의 기록이었으며 세상 그 무엇보다 빛나는 사랑의 훈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응시하며 알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의 욕망을 죽이고 끝까지 곁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손가락 마디마디에 맺혔던 고통도 등줄기를 적시던 식은땀도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무진의 허벅지에 새겨진 그 훈장 같은 상처 위로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짐승의 소굴이었던 이 산장은 이제 고결한 사랑이 머무는 자리가 되었고 우리는 그 붉은 꽃이 만개한 자리에서 영원한 평온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나를 떨게 했던 그 잔인한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얗게 분칠한 눈 내린 산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이를 업은 무진의 등은 태산처럼 넓고 든든했죠. 그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뽀드득하고 눈이 밟히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등줄기를 적시던 식은땀 대신 이제는 기분 좋은 온기가 전신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응? 무진이 낮게 화답했습니다. 나는 그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진이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핏발선 광기가 없었습니다. 오직 나만을 온전히 담아내는 깊고 맑은 호수가 있을 뿐이었죠. 제 몸을 찢어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것. 그것보다 더 숭고한 게 또 있겠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으며 찬 공기를 가르고 눈발 속에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토록 고결해질 수 있나 싶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살을 베어내며 나를 살려낸 그의 세월이 그 한마디에 녹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그림자가 하얀 눈길 위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지는 해를 뒤로하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서서히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지독한 어둠과 비릿한 피냄새를 뚫고 나온 사랑만큼 진한 향기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그 뒤에 피어난 평온은 더욱 달콤한 법이니까요. 무진의 흉터 위로 분홍빛 새살이 돋아나던 그 장면처럼 우리의 사랑도 가장 아픈 상처 위에서 피어났습니다. 모두가 괴물이라 손가락질하던 자리에서 가장 인간답고 고결한 사랑이 싹을 틔운 것이죠. 눈앞이 번쩍하며 하얗게 변할 정도로 눈부신 겨울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발을 맞춰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 위로 새겨지는 우리의 발자국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의 거부, 그 시린 세월을 견뎌낸 우리 앞에 이제는 오직 붉은 꽃길만이 펼쳐져 있을 뿐입니다. 겨울바람 끝에 묵향보다 진한 사람의 체온이 실려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켜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